네, 안녕하세요. 레이먼드 카버 세 번째 시간 한번 이렇게 또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괴담 같다라는 느낌 좀 안 받으세요? 좀 기담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뭐 이렇게 괴담으로만 아니면 또 이렇게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에서 보는 그런 이야기로 단순히 또 치부할 수는 없는 게 이게 분명히 또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괴담이나 기담도 할 거예요. 러브크래프트를 좋아해서. 그런 소설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우리를 가지고 있는 현상에서 객관적인 대상물을 상관물로 잡아서 지금 이런 식의 기이한 이야기를 카버가 만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단순히 기담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냥 상황에 대한 묘사인데 그 묘사의 저변에 분명히 괴이한 삶의 균열들을 카버가 거기서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단순히 이걸 괴담이나 기담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또 괴담이나 기담은 또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카버가 분명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소설가들은 자기의 의식이나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을 확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반해서 카버는 자기의 내면 세계의 독백이 아니라 분명히 관계를 정립을 시키고 시작을 해요. 저번 소설부터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겠지만은 뭐 집을 빌려준다라든지 집을 조금 돌봐주라든지 그리고 그 4명 대부분 3명, 4명 이상이거든요. 좀 4명 이상일 때가 많아요. 카버는. 그러니까 A라는 부부, B라는 부부, 뭐 C라는 부부, 그리고 지나갔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어떤 각이 정해질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조적인 각이 정해지죠. 네 명 이상의 경우는 부부는 2쌍 이상이고 오늘 조금 소개해드릴 작품도 부부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부부냐? 요거는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라고 하는 문학동네에서 발간한 다른 커버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99쪽에 단행본 미수록 단편 중에 방화라는 작품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단인데 여기서는 조금 친절하게 카버가 좀 묘사를 했는데 역시 친절하지만은 할 말만 딱 해요. 할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빨리게 지금 이 작가가 구축해 놓은 세계에 빨리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캐럴과 로버트 노리스 부부는 닉의 아내인 조앤의 오랜 친구였다. 자, 캐럴과 로버트 노리스 부부. 자, 노리스 부부가 나오고 닉의 아내인 조앤의 오랜 친구였대요. 자, 4명 나오죠. 닉과 조앤이 부부고 캐럴과 로버트 나오죠. 근데 캐럴과 로버트 노리스 부부가 닉의 아내인 조앤의 오랜 친구였다는 거예요. 자, 둘은 닉이 조앤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캐럴과 로버트가 닉이 조앤을 훨씬 만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그녀와 친구였대요. 둘은 조앤이 빌 데일리와 결혼했을 때부터 그녀를 알았다. 자, 닉의 아내인 조앤은 지금 뭐야? 이혼을 하고 빌 데일리와 이혼을 하고 여기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는 닉과 결혼을 한 거죠. 재혼을 한 거죠. 그 당시 그들 넷, 그러니까 캐럴, 로버트 노리스, 조앤과 빌은 신혼이었고 미술학과 대학생이었대요. 대학원생이었대요. 그들은 시애틀의 캐피털 홀에 있는 커다란 집에서 함께 살며 방세를 나눠내고 화장실 하나를 함께 썼다라는 거예요. 자, 4명이 있어. 그런데 지금 닉은 조앤과 사랑해서 부부가 됐고 재혼을 했고 이 조앤은
로버트와 캐럴과 이혼한 빌과 추억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가까운 건 닉과 조앤이겠지만 사실은 캐럴, 로버트, 조앤 그리고 지금 이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빌은 물리적인 시간에 있어서는 닉보다 훨씬 더 오랜 추억의 시간을 공유를 한 거죠. 자, 이 넷이 지금 만나서 요트장에서 조금 이렇게 휴가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닉이 심리로 조금 이제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 이 카버의 이 단행본 미수록 단편인데 아직은 우리가 익히하는 저번에 익히하는 미니멀리스트로서의 카버의 어떤 그런 스타일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심리 묘사에 굉장히 박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카버의 스타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정립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에 대해서 어떤 특정 인물의 의식에 대해서 묘사나 어떤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 자체에 대한 기술이 이 작품에서는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저는 이 미수록 단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백사 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닉은 그러니까 데일리에게서 아내를 빼앗았으며 이제 데일리의 오랜 친구들은 닉의 집에서 그러니까 빌 데일리, 조앤의 전남편의 집에서 무정하고 경박한 짓을 저지른 자의 집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불륜이 있었다는 거죠. 조금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인생을 한동안 엉망으로 만든 자의 집에서 모이는 것이다. 이게 닉이잖아요. 닉은 어쨌든 간에 간통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간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빌이 여기서는 알코올 중독자 겸 아마 지금 제가 조금 찾아봐야겠지만은 알코올 중독자 겸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와요. 그리고 술을 끊어야 된다. 행동에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빌이 자신의 삶을 알코올 뭐 이렇게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닉과 조앤의 결합을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혼숙녀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죠. 그 테레비 프로그램이죠. 한쪽 면만 보면은 그 한쪽의 사람이 잘못을 한 것 같아. 근데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무작정 비난을 하거나 한쪽을 무작정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존재라고 격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 전체를 봤을 때는 누가 잘못했고 누가 그르고 옳고 그른지는 갈등에 대해서 그 표면에 드러난 것, 이면에 드러난 사태가 총체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단편이나 파편으로 봐서는 우리는 상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닉과 조앤이 단순히 간통자라고 보는 거는 로버트와 누구지? 로버트 부부죠. 캐럴과 로버트 노리스, 그러니까 노리스 부부의 관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삶을 그러니까 꽤 한동안 엉망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과 닉과 로버트나 캐럴이 친구로 지내는 건 일종의 배반이 아닐까? 그 사람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자신들이 사랑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의 어깨에 그 사람이 다정하게 팔을 두르는 것은 일종의 배반이 아닐까. 자, 이런 과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러한 요런 대사들이 나와요. 뭐 그걸 할까 말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할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할까.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넷이서 식사를 하고 조금 이제 가볍게 술이나 이런 거 음료나 커피를 조금 즐긴 다음에
즐긴 다음에 산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역시 일상 말이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의 관계를 알잖아요.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 일상 대화에서 그 저변에 숨겨진 갈등의 구조를 끊임없이 읽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카버의 소설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이 작품 그 자체 마치 이웃집 사람들에서 집에서 비도덕적인 행위, 남의 집에서 이제 비도덕적인 행위를 본인만 느끼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그 황량한 묘사 그 자체를 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메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권한이나 권리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이들이 술을 먹고 저녁을 먹고 가볍게 술을 먹은 다음에 뭐 가볍게 이렇게 산책하는 장면에 대해서 그냥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구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관계성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과 말 사이에서 그 행간에 있는 문맥을 끊임없이 우리는 잡아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우리의 자유겠죠. 문학을 읽는 그 즐거움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이제 카버가 갑자기 이제 소설에서 무엇을 이제 지시를 하냐면은 불이 난 집을 등장시켜요. 불이 나. 집이 불을 나.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불구경을 가는 거지. 그 불 타는 집에 넋을 잃고 그 넷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소방차는 이미 오고 있고 불을 이제 진화를 해야 되니까. 이때 넷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닉이 누군가가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니까 뭐냐면은 이 로버트가 나를 굉장히 죽일 듯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일 듯이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카버가 이렇게만 몰사해요. 닉은 로버트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고 로버트가 집이 아닌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로버트의 얼굴은 상기되어 굳어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일, 방화, 구금, 배반, 간통, 확립된 질서의 전복이 닉의 탓이며 그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닉은 조앤에게 팔을 두른 채 로버트를 쏘아보았다. 그러니까 닉도 지지 않는 거죠. 마침내 로버트의 얼굴에서 붉은 기가 가셨다. 로버트는 눈을 내리깔았다. 다시 시선을 들었을 때 로버트는 닉을 보지 않았다. 로버트는 마치 아내를 보호하려는 듯 캐럴에게 다가갔다. 닉과 조앤은 불을 바라보며 계속 서로를 안고 있었지만 조앤이 멍하니 닉의 어깨를 두드리자 닉은 가끔씩 느끼던 익숙한 기분을 느꼈다. 자, 근데 닉은 조앤은 뭐래? 비를 생각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전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상관이 없었어.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있고 그런 거를 이미 닉과 조앤은 그 상처를 이겨낸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타격이 안 돼. 타격이 되는 건 뭐냐면 저런 로버트나 캐럴 같은 내 지금 조앤과 옛날의 과거를 더 공유했던 사람들. 자기를 간통을 한 상간남이나 이런 내 잘못도 아닌 불을 저질렀다라고 나한테 덤태기 씌우려고 하는 죄의식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벽을 느끼는 사람들이지 조앤이 비를 얘기하는 건 나한테 타격이 안 돼. 왜냐면 나는 이 여자를 믿으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 전남편 얘기를 나한테 한다라는 것은 이미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이며 나를 그 전남편을 연민하고 동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객관적으로 위치가 상정이 됐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타는 집에 우리가 그냥 불타는 것만 봐도 불은 우리의 마음이나 시선이나 어떤 감각적인 흥미를 잡아내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지도 않고 그쪽으로는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 나만 보고 있잖아. 지금 쟤는 불이 저렇게 타고 있는데 나만 보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뭐냐면은 나에 대한 혐오와 극단적인
거부감이 이 시선으로 표출이 된 거죠. 그리고 카버는 여기서는 조금 더 상황적인 묘사를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있죠. 만약에 미니멀리스트로서 완전히 스타일이 정립되었으면 이걸 더 쳐냈을 거예요. 더 쳐내서 더 식구처럼 만들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은 스타일은 정립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카버의 글에는 뭐가 있냐면은 서슬퍼하게 우리를 관찰하는 것 같은, 노려보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뭐냐면은 시선과 불편한 카버의 관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역시 이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글도 편안하게 읽으셔도 되고 메타적인 해석이 들어가도 된다라고 저는 봐요. 양자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양자가 다 가능할 수 있는 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뭐 댓글 달아주셔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직접 독서 체험을 고유하게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단순히 그러니까 독자가 아니라 작가가 되시려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구조 자체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시면은 카버 소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